안녕하세요. 여기 채널에 사연을 보내려고 컴퓨터를 배워서 글을 쓰게 된 70대 노파입니다. 이 늙은이가 살아온 세월이 순탄치 않았는데요. 과거를 떠올리면 어떻게 견디며 살았는지 제 스스로가 대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제 사연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제 딸입니다. 아직도 딸아이를 잊지 못하고 있는 어미의 이야기이니 같이 공감해 주시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편을 30이라는 나이에 만나 결혼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주 늦게 결혼한 나이였죠. 남편과 저는 단칸방에서 시작한 가난한 부부였습니다. 그이는 트럭을 몰고 다니며 생선을 팔았고 저는 건물 청소부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답니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딸아이를 낳게 되자 그이가 저에게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만 신경 쓰라고 했어요. 남편 혼자서 벌어도 충분하다며 제가 힘들게 살지 않길 바랬죠. 그래서 저의 온 신경은 딸에게 집중되었고 24시간 동안 딸만 돌보며 사는 평범한 엄마이자 주부로 살았어요. 남편 홀로 고군분투하며 돈을 벌었는데 딸을 책임질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왔답니다. 돈 욕심이 컸던 남편은 어느 날부터 도박장을 들락거렸어요. 저는 그이가 그런 짓을 할 거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죠. 도박장에서 돈을 다 잃고 들어온 날 저에게 고백해서 알게 되었답니다. 그이는 담보로 잡힌 트럭까지 잃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사라졌어요. 남편은 그날 이후로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 술만 퍼마셨습니다. 결국 딸을 굶기지 않으려고 제가 일을 시작했어요. 딸을 포대기에 감싸업고 건물 청소를 하며 돈을 벌었죠. 제가 그런 고생을 하는 동안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무서운 인간으로 변했답니다. 제 월급날이 되면 돈을 빼앗아 도박장을 가려고 했어요. 이 돈은 안 돼. 우리 딸 분유값이랑 기저귀 값이란 말이야. 2년이 하늘 같은 서방이 달라가면 줄 것이지. 어디서 때를 써? 내가 2배로 따올 테니까 당장 돈 내놔. 죽어도 안 돼. 그래? 그럼 죽도록 맞아봐. 그래야 정신 차리고 남편 귀한 줄 알지? 이래서 계집들은 맞아야 한다니까? 남편은 저를 개패듯이 두들겨 패고 돈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빈털터리로 집으로 돌아와 다시 술독에 빠져버렸죠. 그이의 폭력성은 점점 심해져서 제 얼굴만 보면 손찌검을 했답니다. 야, 니년 얼굴 보니까 재수가 없다. 아무래도 내가 화투판에서 돈을 잃는 게 니년이 내 기를 다 빨아먹어서 그런 것 같다고.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나랑 채영이를 보면 가장으로서 제대로 살 생각이 들지도 않냐고. 이년이 어디서 남편을 가르쳐 들어? 너나 네 딸년이나 계집인데 내가 왜 가장 노릇을 해야 하냐? 닥치고 돈 가지고 있으면 내놔봐. 그리고 이어지는 손찌검은 제 얼굴과 팔다리에 시커먼 멍을 남겼답니다. 계속되는 학대에 더는 참을 수 없어 이혼하려고 했는데 남편은 절대 도장을 찍어줄 수 없다며 나가서 돈이나 벌어오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계속되는 손찌검에 참다 못한 저는 딸을 안고 도망쳤어요. 경찰서로 찾아가 청해했더니 가정폭력보호센터를 연결해 주어서 그리로 피신할 수 있었고 그곳 공무원들의 도움으로 이혼을 하게 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보호시설에서 살다가 조금씩 모은 돈으로 딸과 제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어요. 조금 성장한 딸이 5살이 되자 이웃집 친구에게 맡기거나 딸 친구네 집에 맡기고 일을 다녔답니다. 그때 제 상황이 안쓰럽고 불쌍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마음 편히 일하러 나갈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자란 딸아이는 공부를 열심히 잘해 주어서 명문대에 들어가게 되었고 대학을 졸업하고는 공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첫 월급을 받고 빨간 내복을 선물 받았던 날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답니다. 딸아이의 연봉은 꽤 커서 제가 경제적으로 도울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전 모텔 청소를 하루에 6시간씩 일하며 저 혼자 쓸 만큼의 돈만 벌었고 나머지 시간에는 보통 사람들처럼 산책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했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딸의 나이가 30이 되었고 결혼할 남자를 저에게 데리고 왔어요. 예비 사이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 마음에는 크게 들지 않았습니다.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직원도 없는 데다 매출도 그저 그래서 제 딸이 훨씬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죠. 딸아이가 고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잠시 결혼을 반대했답니다. 정배군 좋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아무래도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 안정적이지 않은 사업을 계속 끌고 가는 게 마음에 걸리네. 어머님, 지금은 비록 작지만 나중에는 크게 성공할 겁니다. 저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이보게, 결혼은 현실이야. 내가 온갖 고생을 다하고 살아와서 그런지 내 딸 남편감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네. 예비 사위는 끝까지 제 딸을 고생시키지 않겠다며 자신있게 말했지만 세상의 풍파를 겪은 저의 가슴에 크게 와닿지 않았답니다. 게다가 예비 사위의 눈빛이나 표정을 보면 옛날 전 남편이 문득 떠올라서 섬뜩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딸에게 이 결혼은 절대 안 되겠다고 전하며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혼자 살라고 일렀습니다. 능력되는 여자가 뭐하러 결혼을 하느냐며 굳이 결혼할 필요 없으니 연애만 하라고 조언해 주었죠. 하지만 딸아이는 예비 사이에게 단단히 빠져 있어서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끝까지 결혼하겠다고 저를 설득하려 했답니다. 엄마, 나 정배 씨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그 사람처럼 날 생각해주고 위해주는 사람 또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우린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어. 채영아, 엄마는 네가 고생하지 않을 만큼 여유 있는 남자를 만나면 좋겠어. 돈이 전부가 아니지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거야. 부부가 싸우는 원인 중 가장 큰 이유가 돈이라고. 엄마, 내가 능력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그리고 정배 오빠는 꼭 성공할 거야. 옆에서 보는 내가 알잖아. 얼마나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지 말이야. 그러니까 반대 그만하고 허락하고 축복해줘. 딸아이가 예비 사이를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는 것 같아 더는 반대하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승낙을 하고 바로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예비 사돈과 식구들을 보자 한숨만 나왔어요. 차돈, 우린 형편이 좋지 않아서 애들끼리 알아서 집을 마련하는 게 좋겠어요. 신혼집은 둘이 전세를 구한다니까 혼스터치들끼리 알아서 하게 둡시다. 아무리 그래도 부모가 버젓이 있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혼수를 신경을 써서 마련할 테니 사돈도 신혼집에 보탬을 주셔서 좋은 데를 마련해 주시죠. 지금 제 말 못 들었어요? 사정이 안 좋다고요. 전 아들 장가 보내고 다음 달에는 딸도 시집 보내야 해요. 그런데 내 사이는 의사라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니까 얘들은 대충 예식 올리고 살도록 해줍시다. 네? 사돈, 사람을 급으로 나누시는 건가요? 그리고 제 딸이 사돈 아들보다 훨씬 잘난 사람인데 대충 결혼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왜 흥분을 하고 그러세요? 그리고 사돈이 손해보는 결혼을 시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불쾌하네요. 그깟 공기업에 다니는 게 태수인지 아는데 그래봤자 월급쟁이 아니에요? 내 사위는 의사라고요. 병원 차려주고 모셔야 하는 상황이라고요. 그리고 내 아들이 나중에 사업에 크게 성공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내 아들이 지금 형편이 그리 좋지 않으니 약소하게 하자는 게 큰 문제가 있으니까? 이 결혼을 시켜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런 사돈 밑에서 제 딸이 어떤 일을 당할지 걱정부터 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딸이 엄마 그러지 마. 우리도 약소하게 시작하기로 대화를 끝냈어. 이것저것 따지면 나 시집 못 가. 그러니까 엄마가 이해 좀 해줘. 라며 저를 말리더라고요. 얼마나 남자가 좋으면 저러는지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수그리고 들어가 사돈의 말대로 결혼식과 신혼집을 최대한 간소하게 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돈은
의사 사의를 드리며 집과 혼수를 다 해줘야 할 판이라며 볼멘 소리를 하며 이해해달라고 저와 기분 나쁜 감정을 풀었답니다. 사람을 급으로 나누어서 결혼 준비를 하는 게 몹시 기분 나빴는데 제 딸의 표정을 보니 결혼한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는 것 같아서 눈을 감고 귀를 닫고 허락의 문을 열어버리고 말았죠. 그래도 저는 딸을 빈손으로 보낼 수 없어 그동안 딸을 위해 들었던 적금 통장과 갯돈을 돌려받아 결혼 준비하는 데 쓰라고 건네주었답니다. 엄마, 이렇게나 많이 주면 어떡해. 엄마 노후도 생각해야지. 난 됐다. 돈 욕심 없어. 그저 네가 잘 살기만 하면 연 없이 살다가 조용히 저 세상 가련다.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살벌하게. 내 자식이 십 장가가는 것 같이 다 봐줘야지. 어이구, 예민아이가 내일 모레 칠순이다. 얼마나 오래 살라는 거냐. 내가 엄마를 오래오래 사시도록 만들 거야. 몸에 좋은 것도 다 해드리고 잘 사는 모습도 많이 보여줘서 엄마가 너무 행복해서 떠나고 싶지 않게 만들 거라고. 말은 청산 유수다. 날 챙길 생각은 말고 너나 잘 살아. 괜히 엄마 속 썩여서 더 늦게 만들지 말고. 알겠어, 엄마. 이 돈 고마워. 잘 쓸게요. 그렇게 딸과 사이는 작은 신혼집에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2년 만에 좋은 아파트로 옮겼어요. 제 딸이 능력 있는 공기업 직원이었으니 가능한 일이었죠. 사이는 여전히 얼마 벌지 못하는 사업을 질질 끌고 가는 중이었고요. 그래도 딸이 사랑하는 배우자이니 장모로서 해줘야 할 것들 이상으로 잘해줬어요. 매주 반찬을 가져다 주는 건 물론이고 사이의 사무실에 찾아가 청소도 해주고 냉장고도 채워주고 돌아왔죠. 박서방, 요즘 사업은 어떤가? 아, 그냥 그래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지 않네요. 그럼 지금이라도 다른 직장에 다니는 건 어떤가? 장모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그만둘 생각은 없습니다. 분명 승산이 있는 일이고 그동안 쌓아온 노력이 아까워서 그만두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주세요. 뭐야? 나는 자네가 걱정돼서 조언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내 딸이 계속해서 가장 노릇을 하는데 이런 말도 할 자격이 없나? 채영이가 문제 없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살아도 좋다고 했단 말이에요. 장모님, 이러실 거면 제 사무실에 그만 오세요. 괜히 일하는데 감정 상하게 하지 마시라고요. 저는 사이의 말을 듣자 제가 선을 넘은 것 같아 바로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미안하네. 이 장모가 무식해서 괜히 자네들 훈계를 했나 보네. 앞으로는 자네 믿고 기다릴 테니 열심히 해보게. 제가 괜한 오지랖을 부린 건가 싶어서 사이의 사무실에 가는 게 눈치 보였어요. 그래서 사이가 불편하지 않게 찾아가지 않았죠. 그런데 얼마 뒤 딸아이가 제 가슴 짜릿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손녀를 임신했다는 소식이었죠. 그때는 제가 딸아이를 임신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느꼈답니다. 나의 자식이 자식을 가졌다는 게 어찌나 신기하고 행복하던지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걱정인 건 딸 채영이는 임신 중에도 회사를 빠지지 않고 나갔답니다. 사이가 능력이 있었더라면 육아휴직이라도 하면서 지낼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 가장 노릇을 계속 해야만 했어요. 이듬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쁜 소녀가 태어나자 제가 돌보는 날이 아주 많았습니다. 저야 행복한 일이니 얼마든지 저에게 손녀를 맡겨달라고 일러주었죠. 1년 뒤 손녀의 돌잔치 날에는 돌잡이를 시켰는데 제 쪽으로 엉금엉금 기어와서 박장대소하며 신이 났답니다. 딸아이는 아무래도 손녀가 저와 운명적인 사이인 것 같다며 나중에 손녀와 제가 둘이서만 같이 살 것 같다는 말까지 했어요. 엄마는 좋겠어? 손녀가 엄마를 제일 많이 따르고 좋아하니까 말이야. 우리 시어머니한테는 안기려고도 하지 않는데 말이야.
그거야. 내가 아름이를 매일 보니까 그렇지. 암튼 엄마랑 아름이랑 같이 있는 걸 보면 모녀 사이로 보인다니까? 늦둥이 딸을 안고 있는 것 같다고. 넌 농담도 잘한다. 이 엄마 이른이야. 이 나이에 늦둥이 딸을 보는 게 말이 되니? 뭐 그래도 아름이가 날 제일 많이 따르는 건 기정사실이니까 기분은 좋네. 엄마, 나중에 혹시라도 나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딸 잘 키워줘? 이 애끼 그런 재수 없는 소리를 왜 하니? 무슨 일이 일어나길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아이고, 내가 또 말실수를 했네. 미안해, 엄마. 그냥 아름이 많이 예뻐해줘. 그렇게 1년의 시간 동안 할머니와 엄마, 장모로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딸의 가정이 행복하니 바라는 거라고는 사이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딸이 편하게 엄마로 살기만을 바랬답니다. 하지만 발전 오는 사이는 여전히 잘 되지도 않는 사업을 끌고 나가는 중이었고 딸이 번 돈으로 모든 생활비를 충당했어요. 손녀 때문에 딸과 매일 왕래를 했는데 어느 날 낯익은 멍자국이 보였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맞고 살았던 때에 제 얼굴에 매일같이 자리하던 멍자국이 딸아이 눈가에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가정폭력을 확신하며 물었습니다. 채영이, 너 이 멍자국 뭐야? 설마 박서방이 손찌검을 한 거니?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박서방이 손찌검을 하다니. 이건 넘어져서 생긴 멍자국이라고. 이게 어디서 거짓말을 해? 이 엄마가 바보인 줄 알아? 당장 사실대로 말해봐. 박서방 그 자식이 한 짓이 맞지? 재영이는 제 눈을 슬며시 보더니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이런 꼴을 보여서. 내가 못 살아. 네가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손을 대. 도대체 이유가 뭐야? 몇 달 전 그 인간이 바람난 것 같아서 몰래 미행을 해서 현장을 잡혔는데 뻔뻔하게 자기들을 왜 캐고 다니냐고 대려 나에게 욕을 퍼붓더라고. 그때가 시작이었어. 뭐야? 바람 피우는 놈이 손찌검까지 한 거야? 내 이놈을 당장... 엄마 참아. 내 딸 아람이를 생각해서 조금만 기다려줘. 기다리다니. 너 설마 아직 네 남편이랑 살고 싶은 마음이 남은 거야?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놈한테 맞고 살아? 돈도 못 번 놈이 바람에 폭력까지. 진짜 가관이다. 그런 쓰레기 같은 놈하고 당장 헤어져. 제가 호통을 치자 딸아이는 침착하게 대답하더군요. 어제 각서 썼어. 다신 바람도 피우지 않고 손찌검도 하지 않겠다고. 다시 평범하게 지내기로 했으니까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갈 거야. 이거사. 폭력 남편은 절대 고쳐지지 않아. 그리고 한 번도 아니라 여러 번 맞았다며. 이 엄마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다 들어놓고서 그놈이랑 계속 살겠다고? 안 돼. 내가 허락 못해. 엄마, 제발 참아줘. 우리 아름이가 아빠 없이 크는 거 싫단 말이야. 내가 아빠 없이 자라봐서 아는데 많이 힘들다고. 재영이가 뜻밖의 말을 꺼내자 몹시 당황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애지중지 키워서 큰 상처 없이 자란 줄 알았는데 제 생각이 완전 틀렸더라고요. 딸아이는 아빠 없이 자라면서 놀림도 많이 당하고 심지어 왕따까지 당했다고 하더군요. 재영아, 그렇게 힘들었니? 그런데 왜 엄마한테 말을 안 했어? 엄마한테 아빠라는 단어는 금기어잖아. 어렸을 때 아빠는 어딨냐고 물었다고. 날 엄청 혼냈잖아. 다시는 아빠 얘기하지 말라면서 말이야. 그래서 혼자 꾹 참으면서 살아왔어. 엄마, 내 남편이 큰 실수를 했지만 내가 용서했으니까 가만히 있어줘. 난 내 딸이 나처럼 자라길 원하지 않아. 그 말을 듣자 제 입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딸아이에게 무슨 말도 해줄 수 없었어요. 충고는 접어두고 미안함과 죄책감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다시 생각해도 채영이가 이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홀로 자라온 게 힘들었다며 저를 원망하고 있는 것 같아 이혼을 부추기지 못했답니다. 저는 딸아이 말대로 사위가 각서까지 썼다고 하니 믿어보기로 했죠. 그날 이후 손녀를 저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저에게 서운함을 털어놓더니 과거의 기억이 상기된 것 같았죠. 저 때문에 힘들게 자라왔다는데 거기서 더 할 말이 뭐가 있겠나 싶어 죄인이 된 심정으로 딸의 말을 받아들였답니다. 하루하루가 근심과 걱정이 그득해서 몰래 딸과 손녀의 얼굴을 보기로 했답니다. 퇴근해서 어린이집에 들러 손녀를 데리고 돌아오는 채영이를 아파트 모퉁이에서 보게 되었죠. 그런데 얼굴이 심하게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제가 수십 년 전 전 남편에게 맞았을 때 불골났던 것처럼 얼굴이 상해 있었어요. 순간 분노가 치밀어서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렸답니다. 저는 딸에게 이혼하라고 부추기는 대신 얼굴을 적골로 만든 사이놈을 찾아갔어요.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바람 피우고 손찌검을 만나러 사업장으로 향했답니다. 이윽고 사무실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울렸더니 낯선 여자가 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그 뒤에 사이의 얼굴이 보였답니다. 분위기를 보아하니 문을 열어준 여자가 상간녀로 보였죠. 저는 그 여자를 밀어버리고 사이놈에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박서방, 자네가 내 딸을 손찌검했지. 그리고 이 여자랑 바람 피우고 있는 거 맞지? 장모님, 연락도 없이 여긴 웬일이세요? 그런데 뭐라고요? 손찌검이요? 또 바람을 피운다뇨. 이분은 제 사업을 도와주러 온 손님이세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내가 그 정도 눈치도 없는 줄 알아? 네 놈이 바람난 것도 모자라 내 딸을 때렸다며. 각서까지 썼다는 놈이 또 같은 짓을 저질러? 그러자 사위가 실실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들켜버렸네. 장모님,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다른 여자랑 뒹굴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자는 말을 듣지 않으면 때려야 정신을 차린다고요. 이게 정말 돌았나? 네가 한 짓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거야? 이 우물통이 처박을 놈아? 흥분에 달한 저는 사위에게 달려들었는데 상간녀와 둘이 합세해서 저를 바닥으로 밀쳐버렸답니다. 허리를 삐끗해서 쉽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저 죽일 놈이 내 딸을 때린 것도 모자라 장모까지 때리네. 저런 짐승보다 못한 새끼한테 내 딸을 주다니 분해 죽겠다. 장모님, 우린 잘 지내고 있어요. 괜히 나서서 우리 삶을 방해하지 마세요. 원래 가정에 평화가 있으려면 누구 하나가 희생해야 하는 거 모르셨어요? 아, 맞다. 오래전에 남편한테 도망쳤다고 그랬죠. 그러니 뭘 알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찾아오면 재미없을 겁니다. 지영이는 저와 이혼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가만히 있으시라고요. 너희 놈, 내가 가만둘 것 같으냐? 가만두지 않으면 어찌할 건데요. 지영이도 가만히 있겠다는데 장모님이 왜 난리를 치고 그러세요. 추한 꼴 더 당하기 싫으면 당장 꺼지세요. 사위와 상간녀가 밀어내는 바람에 상가 복도에 내쳐졌고 한참 동안 끙끙 앓다가 허리를 잡고 병원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갔네요. 며칠 뒤 많은 생각을 하고 딸을 불러냈습니다. 여전히 얼굴에 멍자국이 남아있더군요. 채영아, 이제 그만해라. 제발 그 자식이랑 이혼하도록 해. 안 그래도 이혼 변호사 선임했어. 이 인간 짐승보다 못한 놈이야. 내 돈으로 불법 도박까지 했더라고. 뭐? 도박? 바람, 폭력, 도박이라.
내 전 남편보다 더한 놈이구나. 이런 쓰레기가 그동안 철저하게 본성을 잘 숨겨서 네가 속은 거야. 맞아. 처음엔 진짜 좋은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거짓이었어. 나에게 진심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그래서 더는 더 어려운 꼴을 당하면서 살지 못하겠더라고. 엄마, 지난번에 내가 했던 말 진심으로 미안해. 날 위해 아빠라는 인간에서 벗어난 건데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 채영아, 엄마를 이해해 주는 거니? 고맙다. 그리고 이혼 결정 잘했다. 나중에 우리 손녀 아름이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혼하는 게 좋겠어. 이혼 소장 써서 보낼 거야. 외도와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 다 받아낼 거라고. 채영이가 뒤늦게 생각을 바꿔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며칠 뒤 이혼 소장과 내용 증명서를 보내고 딸과 아름이가 저희 집으로 들어왔답니다. 이제부터는 셋이서 살기로 했죠. 사이가 이혼 소장을 받자 위자료를 크게 물어주기 싫어서 똑같이 변호사를 선임하더군요. 그리고 증거 없이 마녀 사냥을 한다며 맞고소를 했답니다. 하지만 딸이 그동안 모아온 외도와 폭행 증거가 있어서 상관없었어요. 엄마, 나 법원 다녀올게. 그 자식이랑 이혼하고 위자료도 챙겨서 돌아올 거야. 그래, 잘하고 와. 엄마는 아름이랑 잘 놀고 있을 테니까 이따 저녁에 맛있는 거 먹자.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먹고 싶은 거? 엄마표 된장찌개랑 멸치볶음이나 해줘. 엄마가 해준 집밥이 먹고 싶네? 알았다. 엄마가 맛있게 차려놓을 테니 조심히 다녀와. 다녀올게. 우리 아름이 잘 부탁해요. 딸아이는 사이놈과 정리하러 법원으로 출발했고 저는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아름이를 돌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1시간 뒤 벌써 재판이 끝났는지 딸에게 전화가 걸렸습니다. 채영아, 벌써 재판이 끝났어? 저기 유채영 씨 보호자 되십니까? 네? 누구신데 내 딸 전화를 가지고 계신 거죠? 아, 저는 구급대원인데요. 따님이 교통사고로 나가셔서 구급차로 이송 중입니다. 빨리 대학병원으로 오셔야겠어요. 사고요? 알겠어요. 당장 출발하겠습니다. 딸아이의 사고 소식을 듣자 두 다리가 심하게 떨려왔어요. 아름이를 안고 현관문까지 걸어가는데 2번이나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고 무사하길 빌면서 힘들게 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 안내원에게 딸의 이름을 대고 행방을 묻자 수술실로 들어갔다고 전하더군요. 환자가 위급한 상황이어서 바로 수술에 들어갔어요. 보호자분은 수술을 하러 가서 대기해 주세요. 수술이요? 도대체 얼마나 다친 거죠? 기록을 보니 오중 추돌 사고를 당하셨네요. 환자분 앞뒤로 큰 트럭이어서 크게 다치셨습니다. 억장이 무너진 저는 결국 두 다리를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 품에 안긴 손녀딸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었답니다. 안내원의 도움으로 수술실 앞까지 걸어가게 되었고 간호사 하나가 다가와 수술 동의서를 내밀더군요. 너무 급한 상황이라 수술 먼저 들어갔다며 사인을 하라고 했어요. 간호사 선생님, 우리 딸은 어떻게 될까요? 무사하겠죠? 그건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할 테니 기다려보세요. 결국 오랜 시간을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제발 무사하게 해달라고 중얼중얼 기도를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뒤늦게 소식을 들은 사이가 왔더군요. 그 자식은 덤덤하게 걸어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장모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오늘 이혼 재판이 있는데 사고를 당하다뇨. 이거 참 씁쓸하네요. 닥쳐. 너만 아니었으면 내 딸은 무사했을 거야. 그리고 걱정되는 마음도 하나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꺼지지 그래. 에이,
무슨 말을 그렇게 섭하게 하십니까? 채영이가 오늘 사고가 난 건 하늘의 뜻이라고요. 저와 이혼하지 말라고 하늘이 말린 게 아니겠습니까? 자네는 딸 앞에서 그따위 소리를 하고 싶냐? 내 딸이 사고 난 게 하늘의 뜻이라고? 이 천둥 벌거숭이 같은 자식.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저도 그러고 싶은데 채영이가 위독하다고 하니 남편이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저희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채영이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장모님이 아니라 저라고요. 분노가 치솟았지만 사이놈에게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아 고개를 돌려 딸의 수술실이 빨리 그리고 무사히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자 수술실에서 녹색 옷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마스크와 두건으로 얼굴을 뒤덮고 있어서 어떤 표정인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제 딸 수술 한번 맞으시죠? 제 딸은 어떻게 됐나요? 무사한 거죠? 그러자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가로저으며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운명하셨습니다. 라며 딸의 죽음을 알렸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손녀딸을 더 꽉 끌어안으며 꿈인지 생시인지 입술을 깨물었답니다. 그런데 처절하게도 현실이었어요. 의사는 저를 데리고 진료실로 들어가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는데 결국 큰 사고를 당해 수술로 살려내지 못했다는 말이었답니다. 넋이 나간 채로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조금의 시간이 지나자 영화실로 가서 딸의 얼굴을 확인해야 한다며 저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사위와 사돈 식구들이 나란히 서서 제 딸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사돈, 오셨군요. 이게 어찌된 일이랍니까? 내 며느리가 이런 허망한 죽음을 당하다니 정말이지 믿기지가 않는군요. 장모님, 마지막으로 채영이 손 좀 잡아주세요. 저승에 편하게 가도록 한마디 해주시고요. 다들 비켜요. 딸이랑 둘이 있고 싶으니까 나가줘요. 우리 사돈이 충격이 크셨나 보네. 그래요. 며느리랑 작별 인사하세요. 저 아들은 나가보겠습니다. 장모님, 그럼 나중에 봬요. 두 모자가 떠나고 딸아이의 멍든 얼굴과 머리카락을 어루만지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식을 잃고 얼마나 가슴 아픈지 미칠 것 같은지 말이에요. 저는 혼절까지 하고 말아서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직원의 도움으로 겨우 몸을 일으켰는데 영화실 복도에서 사위와 사돈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데도 크게 잘 들렸답니다. 우리 아들 축하해. 이제 새로운 인생 시작이네. 고마워 엄마. 우리 인생이 이제야 풀리나 봐. 그동안 사업이 잘 안 돼서 걱정인데다 마누라가 이혼 소송까지 하는 바람에 제대로 망하는 거 싶더니 저렇게 알아서 떠나주네.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고. 아들, 그래서 네 첫 사망보험금이 얼마라고? 20억이랬니? 아니 30억. 마누라 여친구가 보험 설계사인데 나랑 지 보험을 잔뜩 들어놨었거든.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보험이 들어줬나 봐.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엄마. 너 엄마한테도 좀 나눠줄 거야? 엄마는 나를 뭘로 본 거야? 당연히 들어야지. 내가 10억 드릴 테니까 노자금으로 펑펑 쓰고 사시라고. 어머머, 내 인생에 이런 횡재가 찾아오다니. 정말 우리 며느리가 여러 사람 도와주고 떠났네. 우리 아들 바로 세자가 되면 되겠네. 축하해 아들. 그럼 세장가 들어야지. 채영이가 다 잘 살라고 선물을 주고 갔으니 보답을 해야 하지 않겠어? 그럼 이 희소식을 누나한테 알리러 가자. 그래, 어디 여행을 가든지 파티를 하자고. 아이고 좋아라. 저는 슬픔을 잠시 뒤로 하고
두 모자가 있는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깔깔거리고 웃는 면상에 제 양손을 강하게 날렸습니다. 사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장모님, 지금 우리한테 화풀이 하는 겁니까? 당신 딸이 죽은 게 우리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것들. 내 딸이 죽었다고 보험금으로 호강할 생각을 해? 내가 소송을 해서라도 그 꼴을 보지 않을 거야. 너희 같은 쓰레기들에게 내 딸의 목숨값을 줄 수 없다고. 아이, 장모님. 내가 남편이에요. 보험 수혜자 이름이 떡하니 저로 입력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소송? 참, 100번을 해보세요. 장모님이 빼앗아갈 수 있는지. 분노한 저는 다시 손을 들어 사이에게 날렸는데 쉽게 피하더니 제 양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사이가 말하더군요. 엄마, 지금이야. 이 아줌마한테 맞은 거 돌려줘. 뭐냐? 퇴! 니년이 감히 우리 모자에 따기를 날렸겠다? 이 거지 같은 발사개년 가만두지 않겠어? 그러더니 제 양뺨을 사정없이 날려댔고 자기 손이 아파오자 끝을 냈답니다. 사인은 저를 뒤로 밀어버리며 경고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아줌마야, 다 끝났어. 게임 오버라고. 네 딸내는 저승에 가서 이혼 소송 따위는 못해. 나한테 위자료 받을 일은 없단 말이지. 내가 네 딸년 보험금 받게 되면 노잣돈으로 10,000원 정도는 보내줄게. 이런 개자식, 넌 사람 새끼도 아냐? 내가 살아있는 한 너와 네 애미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꼭 복수할 테니 기다려라. 아, 네네, 그러세요. 우린 30억 생긴 기념으로 여행을 다녀올 테니까 이만 가볼게요. 사돈, 참 불쌍하네. 젊었을 때 남편한테 처맞고 살았다고 하더니 딸년도 똑같이 처맞다가 떠났으니 얼마나 속이 아릴까? 그래도 너무 내 아들 미워하지 마셔. 이게 다 사람 팔자려니 하고 살란 말이야. 괜히 복수한다고 깝치다가 걸리면 이것보다 더러운 꼴을 당할 테니 얼씬거리지 않을 게 좋을 겁니다. 나쁜 년, 천벌을 받을 거야. 너와 네 아들, 그리고 죄 없는 네 딸년까지 내가 징후하고 저주할 거야. 딸 잃은 어미의 무서움이 뭔지 보여주겠단 말이야. 이년 진짜 독하네. 알아듣게 말했으면 그냥 찌그러져 있을 것이지 어디서 저주를 내리냐 말해 하고 있어. 너 내 눈에 띄면 네 딸년이랑 저승에서 손잡게 만들어줄 줄 알아? 사돈은 저에게 침을 뱉고 사이놈과 영안실 복도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영안실에 누워있는 딸의 얼굴을 보며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사돈 식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도 일단은 고인이 된 딸아이의 장례식을 무사히 치르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바로 빈소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딸의 핸드폰에 저장된 사람들에게 부고 문자를 전했죠. 장례 첫날 밤부터 이튿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명복을 빌어주고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내내 슬퍼하며 눈물을 쏟느라 조문객들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는 동안 사이놈과 사돈 식구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물론 그들이 장례식장에 온다 해도 제가 쫓아낼 거지만 역시나 사람된 도리를 아예 쳐버린 쓰레기들어 있더라고요. 결국 저 혼자 딸의 장례를 모두 치르고 납골당에 좋은 위치에 딸을 올려두었답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제 눈은 떠지지 않아 앞이 으려서 제대로 걷지를 못했어요. 휘청거리는 저를 상조회사 직원이 집까지 데려다 주었답니다. 손녀딸은 여전히 엄마를 잃은 사실을 모르고 해맑게 웃으며 제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말도 못하는 핏덩이 손녀가 엄마 없이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더 미어졌죠. 집에 도착해 정신을 차리려고 물을 한 잔 마시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사이가 무슨 일로 전화를 걸었는지 모르지만 피하지 않고 받았답니다. 이 천벌 받을 놈, 무슨 염치로 나한테 전화질이야? 아이, 저는 경찰관입니다.
박정배 씨 장모님 되시죠? 네, 무슨 일이시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정배 씨 일가족이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가까운 친척이 아무도 없어 장모 되시는 분께 연락을 드렸어요. 일가족이 죽었다고요? 네, 박정배 씨 어머니 그리고 누나까지 모두 숨졌습니다. 사고 경위를 파악해보니 세 사람이 여행을 하고 돌아오기 전에 술을 드셨나 봅니다. 박정배 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신다고 화를 당하신 거죠. 가들의 일을 받고 경사면의 수직인 낭떠러지에 추락했습니다. 경찰관의 말을 듣자 저의 막힌 속이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돈 식구들이 떼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에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마치 손 안 대고 코를 푼 기분이었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제가 그리로 가야겠죠? 예, 이 사마자 확인해 해주실 분이 아무도 없어서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돈딸이 이혼해서 부를 사람이 저밖에 없었다고 설명하더라고요. 저는 씩 웃으며 전화를 끊고 병원 영안실로 향했습니다. 경찰관이 보여준 사이놈과 사돈 식구들을 보게 되었고 슬픈 척 연기를 하려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여기에 사인 좀 해주시겠어요? 아, 네네, 그럴게요. 그럼 제 할 일은 끝난 건가요? 네, 장례 절차는 병원 측과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돈 식구들의 장례를 치러줄 마음이 추호도 없어서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먼 친척이 와서 하든 바로 화장을 해서 시궁창에 뿌리든 전혀 관심도 없었답니다. 여하튼 작것들이 알아서 죽어주니 복수는 쉽게 끝나버렸고 손녀딸과 어떻게 살지 궁리해 보기로 했죠. 그런데 까먹고 있던 보험금이 생각났어요. 딸과 사이가 30억씩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에 가입되어 있다 해서 보험회사를 찾아갔죠. 두 사람 다 세상을 떠나고 보험금 수령할 사람이 저밖에 남지 않아서 60억을 모두 지급받게 되었답니다. 그 많은 돈이 제 통장에 들어오자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이 돈은 부모 없이 자랄 손녀딸에게 모두 전해주기로 마음먹었네요. 딸을 가슴에 묻고 손녀딸과 멀리 떠나기로 했어요. 사람도 별로 없고 자연이 아름다운 곳을 찾았죠. 산과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 집을 마련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딸을 키웠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애정으로 손녀딸을 키우고 있어요. 이제 제법 말도 잘하고 아장아장 잘 걸어 다니는데 어릴 적 딸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답니다. 저는 손녀를 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야 제 마음이 덜 슬프거든요. 지금도 제 눈앞에서 소녀가 배시시 웃으며 안아달라고 손짓을 하네요. 그럼 이만 손녀를 안아주러 가야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